흔히 이씨 조선시대를 500년이라고 한다. 근 6세기 동안이나 한반도의 지배자였던 세습적인 이씨 왕권은 그동안 여러가지 변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을 흐르는 한 줄기 특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조 사회가 후세에 미친 영향력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 큰 것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색당쟁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친 양반 계급의 분쟁은 하나의 나쁜 습성으로 고질화돼서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치 사상에 연장된 감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조 500년을 현재라는 시간적 위치에서 다시 반성해 보아야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역사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 무엇을 붙잡음으로써 앞날의 우리 민족 사회 창조를 위한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조선은 먼저 전기와 후기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를테면 이성계가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시대를 전기로 하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유럽이나 일본 등의 강한 나라가 한반도의 침략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1392년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건설했다. 군인으로서의 이성계는 북쪽의 여진족의 침략을 막아내고 남쪽에서 침노하는 왜구를 무찌른 유명한 장수일 뿐만 아니라 혼탁해 가기만 하는 고려 말기의 민심과 대외 정세의 움직임을 잘 내다볼 줄 아는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성계 일파는 정권을 잡자 먼저 민심 수습에 힘썼으며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지개혁을 단행해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토지 문서를 모두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관리나 농민에게 다시 토지를 나눠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이조 초기의 민심 수습책과 곁들여서 고려 왕조에 붙어 살던 낡은 세력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개혁을 비롯해서 하나씩 둘씩 이씨 조선의 기틀을 마련해 갔던 것이다. 그 몇 가지 골자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사회의 기틀이 되는 토지개혁. 이를테면 전제개혁의 단행을 둘 수 있다. 이 토지개혁은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한 점에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재분배로서 토지 소유자가 된 관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세금과 부역을 긁어들일 수 있었으며 대대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되어 농사나 생산 활동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생산이나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관인이 될 수 있는 신분적 위치만을 자랑 삼고 즐겼던 것이다. 둘째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외교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때만 해도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 왕이라는 승인을 받아야만 국왕의 권위가 보증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셋째로 유교를 이조의 나라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몰아내는 정책을 쓴 것을 들 수 있다. 유교가 국교로서 이씨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된 것은 순전히 명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사대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넷째, 이조 사회는 관인 계급을 지배 세력으로 한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관료 지배 사회는 문관 중심의 봉건적 사회이므로 진리의 탐구는 출세의 도구가 되고 말았고 금력과 권력에만 매력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이면 제일이라는 생각은 마침내 관인층의 부패와 부정을 초래하고 농민의 것을 빼앗고 골탕을 먹이는 한편 관인 계급 사이에 아귀다툼을 일으켰던 것이다. 다섯째, 이씨 왕조의 봉건적 신분 제도는 고려 왕조의 지배 구조였던 봉건적 신분제와 관인 체제를 그대로 내용만 바꾼 것임을 들 수 있다. 결국 이성계의 쿠데타는 단지 왕씨의 지배 체제를 이씨의 세습 왕정으로 바꾸었을 따름이며 오히려 형식적인 헛된 예절만 성해서 후세 자손들의 정신적 유산도 민족적 자주 이념도 남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후에도 해방된 이 나라 사회에는 결의의 앞날을 이끌어나갈 정신적 지배가 없는 허무주의 상태를 그대로 자아내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씨 왕조가 세워짐에 있어서 무슨 뚜렷한 이념이나 개혁해 나갈 만한 의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 수습도 한때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처럼 사상적 바탕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예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사대 사상에 쏠려서 골품제, 양반제의 연장으로 어느덧 이조 사회의 성격과 구조면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는 하나의 정권 교체에 그쳤을 뿐 사회 구조의 근본 개혁을 이룩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나라의 지도 원리를 유교에다 고정시킨 이성계는 유교를 진흥시키는 이를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유교를 국민 교육과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필수 과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조의 관인은 유교의 지식인 출신이 차지하여 이들의 지배층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농민을 착취하는 놀고 먹는 지주의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조 사회를 그 사회 성분으로 따져볼 때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호미의 손도 대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소위 양반층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조는 강력한 집권적 관료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 역시
조상이나 자기가 관계에 들어섰던 경력이 있고 없고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신분은 대대로 물려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특권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유교 사상은 그것이 사회면에 실제로 나타날 때에는 을의 신분적 차별이나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합리화시켜주는 지배 기구로 되어 온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있어서 아시아 사회에서는 유교 교육을 받은 유교학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백성의 중간에 자리 잡고 왕권의 손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교가 정치에 이용되어 봉건적 신분 제도를 대변해 줌으로써 인격의 평등을 본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섰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주인과 종의 윤리관계를 강조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건실한 자유의 사상이 자라날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유교적인 윤리를 밑받침하고 있는 사회적인 기둥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가족이나 종가를 포함하는 이를테면 핏줄로 맺어진 모임과 지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모임, 그리고 군주나 농장을 소유하는 관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파벌로 인해서 봉건적 예속성을 가진 모임들이 농촌 사회의 지도 세력을 일으켜온 것이다. 이 세력은 주로 임금을 섬기는 사상을 가지고 절대적인 임금이 권한으로 다스리는 제도와 방전적인 가족 제도의 밑받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 시대의 왕의 권한은 유교라는 가족적이고도 윤리적인 성격을 띤 사상을 지배 원리로 하는 전체주의라 하겠다. 이조의 사회 계급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맨 위에 임금이 있고 그리고 왕의 가족 다음에 양반 계급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를 받는 층으로서는 평민과 종이 있었다. 이 지배 계급과 지배를 받는 계급 사이에 중앙관청의 여러 가지 사무를 맡고 있는 기술적인 사무원이 있었다. 이리하여 이조 사회의 계층은 양반, 관청의 사무원, 평민, 그리고 종의 네 계급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네 계급은 저마다 신분에 따라 일거리를 달리했다.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 하류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하류 계급은 권리를 주장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단지 의무만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그야말로 무조건 끌려가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덧 민중 가운데에는 벼슬 아치면 높이 보고 백성을 업신여기는 소위 관존 민비의 나쁜 사상만이 굳어져서 벼슬 아치면 그만이라는 생각 밑에 감투를 쓰고자 하는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날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술 직업을 업신여기는 생각들이 퍼져서 여러 가지 중앙 관서의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양반 이하의 사무원 취급밖에 받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의 벼슬아치인 아전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하에서 양반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았으나 얼마간의 권력을 가진 그들은 권력을 함부로 이용해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백성들한테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의 성장을 방해하고 무조건 나으리면 아부하는 근성을 길러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 사무원이나 종들을 쟁이라는 천한 이름으로 불러서 상공업이나 과학기술을 업신여기는 생각들이 퍼져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데 암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평민이나 종에 대한 차별 대우는 백성으로 하여금 나랏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랏일은 그네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소위 정치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 시대의 백성들은 기력이 없고 무엇을 새로 이룩하려는 의욕이 없었다. 그 신뢰를 국문학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풍파의 논란사공, 배파라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독은 어려해라. 이후른 배도 말도 말고 밭갈이나 하리라. 지연이 미상. 이 시절은 한 농부가 고기잡이나 소금 장사 등으로 직업을 바꾸려던 결심이 쉽사리 꺾여서 자기 본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체념과 슬픔이 섞인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이조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산다는 데 대한 의욕이 얼마나 약하며 개척하려는 의욕이 없었다는 것을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문학의 대표작인 춘향전은 기생의 딸이라는 천한 사람의 신분에서 오는 슬픔을 줄거리로 해서 정조와 절개하는 봉건 사회의 도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이도령은 양반의 자식으로 그 신분과 관직을 위해 사랑도 버리는 비겁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암행어사라는 관권을 동원한 점에서 아직 평민의 저항 의식이 싹 트지 못한 이조 사회의 병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천한 기생의 딸인 춘향이는 변학도의 수청을 들라하는 데 대꾸하여 예절은 양반의 가문에만 있고 기녀의 청가에는 안 되나이까 라고 되묻는 것을 보아도 그녀는 정조나 절개보다 인격이나 인간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개성의 깨달음이 엿보이지 않는 바는 아니다. 이처럼 신분적인 장벽과 양반들이 백성을 골탕 먹이는 사회체제는 백성들의 허무한 생각만을 늘어붙게 해서 그때그때만을 즐기면 그만이라는 자기만의 욕심과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서 손이 흰 양반들의 놀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주의는 이조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으로서 이 사회가 무너질 때까지 골마가기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조 사회의 병적인 바탕은 해방 후까지 남아 있어서 이 나라의 산업 발전이나 국민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움직임에 적지 않이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파 싸움의 잔재는 오늘날에 와서도 권력 다툼만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오는 그릇된 유산은 백성이 강력한 관인 지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